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에 특수사채 또는 주식형 사채라고 하는데, 우리 1교시에 공부했던 거는 일반 사채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특수사채 보자면, 주식형 사채는 두 가지,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전환사채는 사채로 있다가 여기에 붙어있는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바뀌라 얏!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어버린다. 즉 사채는 사라지고 주식으로 바뀌는 거, 이거를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 것은 사채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여기에 붙어있는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덤으로 주식이 나오는 거, 이거를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한다. 그럼 먼저 전환사채를 보시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도표에서 이미 공부했죠. 원칙적으로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주주총회가 이를 결정한다. 신주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사항, 전환의 조건, 그 다음에 전환의 기간,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등 중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정관에 따르면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결정한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주주총회가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런데 CB와 BW의 경우에도 원칙이 누구에게 발행을 하는 거다? 주주에게 발행을 하는 거다. 주주 배정이 원칙인 거고,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또는 신주와 다르게 뭐로도 가능하다? 총회 특별 결의로도 가능하다. 법률 또는 정관 또는 중요한 게 총회 특별 결의로도 제3자 배정이 가능하다. 근데 제3자에게 배정을 할 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관에 규정이 있다, 총회 특별 결의를 거쳤다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반대말을 기억하기로 했었죠.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였다, 신주를 발행하였다. 이때는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가 된다라고 했었고. 그런데 전환사채든 신주인수권부 사채든 언제든 뭐가 튀어나올 수 있다? 주식이 튀어나올 수 있다. 사채가 없어지고 주식이 나오든가, 아니면 사채에 덤으로 주식이 튀어나오든가, 주식이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주식형 사채, 특수사채예요. 그런데 주식이 튀어나오게 되면 뭐가 증가한다? 주식수가 증가한다. 주식수가 증가하면 뭐도 증가한다? 자본금도 증가한다. 자본금은 정관의 절대적 기회상은 아니지만 뭐다? 등기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등기가 변경될 수 있는,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는 특수사채의 경우에는 단단하게 공시를 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에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주식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실을 단단하게 공시해서 알려줘야 된다. 우리 주식의 경우에 단단하게 공시하는 거, 어디 세 군데다가 적어줬다? 등기, 주권, 주식청약서, 등기, 주권, 주식청약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류 주식을 발행할 때, 일반적인 주식과 다른 종류 주식을 발행할 때 등기, 주권, 주식청약서에다가 적어준다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등기, 주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주권 대신에 뭐라고 바꾸면 된다? 채권이라고 바꾸면 되는 거고, 주식청약서 대신에 사채청약서라고 바꾸면 된다. 우리 단단하게 공시를 한다. 그래서 종류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등기, 주권, 주식청약서에다가 공시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CB하고 BW 등기 주권 대신에 채권, 주식 청약서 대신에 사채 청약서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특수사채의 경우에는 뭘 한다? 등기를 해요.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일반 사채의 경우에는 등기를 안 했죠. 일반 사채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일반 사채의 발행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수사채의 경우에는 등기를 한다. 일단 등기를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등기를 하는데 2단계의 등기를 해요. 처음 발행을 할 때 우리 특수사채 발행한다.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 주의해라. 특수사채 발행한다 라고 발행에 등기를 하고, 이 발행한 특수사채에서 언젠가는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신주인수권부를, 사채의 경우는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하겠죠. 이렇게 행사를 하면 드디어 행사했다 라고 행사에 등기, 2단계의 등기를 한다. 발행에 등기를 하고 CB하고 BW는 등기를 하게 되는데 1단계 발행에 등기를 하고 2단계 행사에 등기를 한다. 2단계의 등기를 한다. 발행의 등기, 행사의 등기, 발행의 등기, 행사의 등기. 자, 그런데 원래 등기라고 하면 본점에는 2주, 지점에는 3주 내에 등기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특수사채 발행 등기, 특수사채 행사 등기만큼은 지점에는 등기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2주 내에 본점에만 등기를 하는 거지 지점에는 등기하지 않는다. 지점에는 등기하지 않고 오로지 1단계, 2단계 각각 2주 내에 본점에만 등기한다는 거. 제가 대부분의 경우가 등기하면 본점에는 2주, 지점에는 3주 내에 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예외 중에 하나가 바로 특수사채 발행 등기, 특수사채 행사 등기예요. 얘는 본점에만 등기한다. 특이하니까 출제가 자주 되겠죠. 늘 특이한 게 출제가 되니까. 이 특수사채는 주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수사채를 발행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는 누구에게 있다?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자에게 CB나 BW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정관 또는 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 누구 거다? 원래 주주 거다. 그래서 주주는 주식 수에 따라서 CB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의리잔출에서 사원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주식회사로 넘어오는 순간 주주평등의 원칙 강행규정으로 바뀐다라고 했죠. 그래서 의리잔출, 의결권,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그 다음에 출자 인수권에 해당하는 게 신주인수권, CB인수권, BW인수권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CB 전환사채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주주는 자기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전환사채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10주당 하나의 CB를 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단수의 경우에는 배정받지 못하는 거고, 그죠? 이건 단주 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보니까 단수의 경우에는 이제 배정을 받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전환사채도 기본은 사채죠. 기본은 사채이다 보니까 CB 모집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직접 발행의 경우에는 이이사가, 간접 발행의 경우에는 수탁회사가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시켜야 되는 거고, 모집이 완료되면 직접 발행은 이사가, 간접 발행은 수탁회사가 지체 없이 전액 또는 기본적으로 사채니까 1회 납입을 시켜야 된다.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환사채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일정한 기간이 되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 이 전환권의 행사, 전환사채는 받겨야 하면 이게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환권만 따로 떼가지고 분리가 안 돼요. 그죠? 요거는 사채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전환권 이것만큼은. 그런데 이제 비교하실 게 조금 이따가 공부할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애초에 발행을 할 때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누어서 발행을 해요. 신주 인수권만 따로 떨어져 있는 그 분리형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분리형이다 보니까 신주 인수권만 따로 떼가지고 따로 분리양도가 가능해요. 그럼 전환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전환 종류 주식에서 전환권을 행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청구서 두 통을 작성을 하고 여기에다가 사채를 나타내는 채권을 첨부해 가지고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청구한 때 효력이 발생을 해요. 청구서 두 통을 작성을 해 가지고 채권을 첨부해 가지고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 전환권이라고 하는 것은 마법과 같은 권리 형성권이다. 마법과 같은 권리 형성권이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제출하여 청구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 회사의 동의 따위는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 채권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유가증권의 무권화라고 해가지고 4가지 유가증권을 파일화한 경우가 있었죠. 주식을 나타내는 주권을 파일화했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채를 나타내는 채권을 파일화했고 일반적인 신주 발행에서 신주 인수권을 나타내는 신주 인수권 증서를 파일화하는 게 가능했고 BW에서 신주 인수권을 나타내는 신주 인수권 증권을 전자등록하는 게 가능했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이와 같이 채권을 발행한 게 아니라 전자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채권을 첨부할 수가 없죠. 이때는 뭐 하면 된다? 이때는 전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거고 채권 대신에. 근데 우리 앞에서 전환종류 주식 공부할 때 1,000원짜리 우유를 500원짜리 우유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 슈퍼마켓에서는 500원짜리 우유와 거스름돈 500원을 줬지만 회사에서는 거스름돈이 나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 전에 주식의 발행가액과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일치하도록 그죠? 실질적으로는 전환 전에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과 전환 후에 신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을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환이니까 우선주가 있다가 보통주로 바뀌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뀌라 약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뀌라 약 이거이다 보니까 앞뒷면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앞뒷면이 똑같아야 되다 보니까 전환 전에 주식의 발행가액을 전환 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맞췄는데 마찬가지예요. 사채가 있다가 바뀌라 약 주식으로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전환 전 사채의 발행가액과 전환 후 주식의 발행가액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전환 종류 주식에 관한 그 조문을 준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 전 사채의 발행가액을 전환 전 사채의 발행가액을 전환 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둘이 맞춰야 된다. 앞뒷면이니까 동전의 앞뒷면, 손바닥의 앞뒷면처럼 앞뒷면이다 보니까 전환 전 사채의 발행가액을 전환 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전환 전에는 사채잖아요. 전환 전에는 사채이기 때문에 전환 전 사채의 발행가액을 전환 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이 조문 자주 출제가 돼요? 전환 전 사채의 발행가액을 전환 후에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348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이 조문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전환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을 하는가? 사채가 있다가 바뀌라 얏 하면 주식으로 바뀐다라고 했죠.
그러면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사채는 없어지겠죠. 사채가 없어지니까 사채의 총액은 감소가 된다. 반면에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식 수는 증가하죠. 발행 주식 수는 증가한다.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하면 자본금도 증가한다. 그러면 지금 전환권을 행사했죠. 행사했으니까 CB와 BW의 경우는 발행의 등기, 1단계 발행의 등기, 2단계 행사의 등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행사의 등기를 해야 될 텐데 이 행사의 등기는 어디만 하면 된다? 2주 내에 본점에만 하면 된다. 행사의 등기, 발행의 등기, 행사의 등기, 발행의 등기, 행사의 등기 둘 다 2주 내에 본점에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한다면서요.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전환 기간 동안에는 어디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 맥스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 발행 예정 주식 총수에 미발행 주식 수를 유보하고 있어야 된다. 새로 발행할 주식 수만큼 전환 청구 기간 동안에는 발행을 유보하고 있어야 된다. 수권자본주의에 따라서 정관에서 정한 발행 예정 주식 총수까지만 주식 발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전환 기간 동안에는 사채가 바뀌어야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될 주식 수만큼 발행이 유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채였다가 바뀌어야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전환 사채권자였다가 언제 주주로 바뀌느냐? 언제 주주로 바뀐다고요? 이 전환권은 마법과 같은 권리 형성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하면 바뀐다고 했어요. 언제요? 청구서 2통을 작성해가지고 채권을 첨부해서 전환 청구를 할 때 즉시 전환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 즉시 주주로 되는 거고. 채권자가 주주로 되는 시기는 언제다? 전환을 청구한 때 즉시. 채권자가 주주로 바뀌는 시기는 언제다? 전환을 청구한 때 즉시. 청구한 때 즉시. 전환 청구서를 제출한 때, 청구한 때 즉시. 바뀌어야 하면 바로 바뀐다. 전환 종류 주식이랑 똑같아요. 우선주를 보통주로,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뀌어야 하면 청구한 때 즉시 주식의 종류가 바뀐다라고 했는데, 전환 사채의 경우에도 청구한 때 즉시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종류 주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전환권의 행사 언제도 가능하다? 폐쇄 기간 중에도 전환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폐쇄 기간을 둔 취지상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게 되면 의결권이 생기죠. 그런데 이 의결권의 행사만큼은 언제부터 가능하다? 폐쇄 기간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 앞에서 여러 번 했던 내용 반복인 거고 동일한 논리예요. A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환사채권자 Y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환사채 CB를 담보로 맡기고 X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채권자 Y가 바뀌라 얏 하고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때 이 CB라고 하는 사채는 없어지죠. CB라고 하는 사채는 없어지고 대신 뭐가 탄생한다? 주식이 튀어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 X은행은 CB를 담보물로 갖고 있다가 담보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전환권을 행사해 가지고 사채는 사라지고 주식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손을 뻗쳐야 되겠죠. 여기다가 손을 뻗쳐야 된다. 즉 물상대위가 인정이 된다. 전환사채권자 Y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질권자인 X은행은 약식질 등록지를 불문하고 새로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가 있다. 물상대위, 약식질 등록질 불문하고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가 있다. CB와 BW는 공통점이 언제든지 주식이 튀어나올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법하게 CB를 발행했다, 위법하게 BW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마치 뭐와 유사하다? 위법하게 신주를 발행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전적 수단으로 CB 발행 유지 청구권. 자, 그리고 이번에 CB를 발행하면서 남들은 9,000원의 발행을 받는데 나는 5,000원의 발행을 받는다와 같이 통모 12인수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통모 12인수인의 경우에도 차액 4,000원을 반환해야 되는 통모 인수인의 책임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위법한 신주 발행이랑 똑같다. 사전적 수단으로 유지 청구권 행사 가능하고, 통모 인수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추궁이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주 발행 무효의소와 같은 소를 통해서 다투는 거, 이게 중요하죠. 사후 수단으로 소를 통해 다투는 거. 그런데 신주 발행 무효의소와 같은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소, CB 발행 무효의소라고 하는 게 이게 상법에 없어요. 상법에 없는데, 그래서 상법에 없으니까 민법에 따라서 언제나 조그만 하자가 있어도 당연 무효다라고 하기에는 주식이 튀어나오는데, 그죠?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신주 발행 무효의소를 유추 적용한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위법 불공정한 발행에 대하여 전환사채 발행 유지 청구권 상법에 조문이 있고, 통보 인수인의 책임 상법에 조문이 있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소를 통해 다투는 거, 소를 통해 다투는 건데,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라고 하는 거, 이게 상법에 조문이 없다. 직접적인 규정도 없고 준용 규정도 없어요. 직접적인 규정도 없고 준용 규정조차도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신주 발행 무효의 소 429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어서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 신주 발행 무효의 소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성당 재절판이 모두 똑같게 된다. 키포인트가 뭐다? 유추 적용을 판례가 긍정한다라는 거. 이게 키포인트. 소의 상법에 조문은 없지만,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라고 하는 소가 상법에 조문은 없지만 판례가 유추 적용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법 불공정하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뭐다?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CB를 발행하였다와 같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CB를 발행하였다와 같이 위법 불공정한 CB 발행의 경우에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유추 적용해 가지고 소재기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라고 하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일단 BW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여기에 뭐가 붙어있다?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게 붙어있다. 사채에 신주 인수권이 붙어있는데, 이 사채와 신주 인수권이 딱 붙어있는 거, 이거를 비분리형이라고 하는데, 이 비분리형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분리형으로도 발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분리형으로 발행을 할지 비분리형으로 발행을 할지 어떻게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가 결정을 한다. 근데 만약에 분리형으로 BW를 발행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라고 하면, 이 신주 인수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신주 인수권 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게 되는데, 거의 뭐랑 똑같아요? 신주 인수권 증서랑 거의 똑같아요. 우리 앞에서 일반적인 신주 발행에서 신주 인수권 증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청약의 수단이 되고 양도의 수단이 되고
추정력이 인정이 되어서 선의 취득도 인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청약의 수단이 되고 양도의 수단이 되고 추정력이 인정이 되어서 선의 취득도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신주 인수권 증서, 일반적인 신주 발행에서의 신주 인수권 증서라고 하는 것은 청약 기일에 2주 전에 발행이 되어서 청약 기일까지 2주간 동안 유통이 된다. 유통기한이 2주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 취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공시 최고 기간을 거칠 수가 없어서 채권 판결은 안 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분리형 BW에서의 이 신주인수권 증권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사채의 유통기한이랑 똑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3년 만기 회사채다라고 하면 이때 신주인수권 증권 BW에서의 신주인수권을 나타내는 신주인수권 증권은 유통기한이 3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의 공시 최고 기간이 충분히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채권 판결도 가능하다. 신주인수권 증권의 경우에는 증서와 달리 증권의 경우에는 채권 판결도 가능하다. 우리 아까 전환사채에 붙어있는 전환권은 분리양도가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BW에 붙어있는 신주인수권, 얘는 만약에 분리형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신주인수권 증권이 있다라고 하면 분리양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이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만 일을 행한다라고 해서 신주인수권 증권의 교부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전환사채에 붙어있는 전환권은 분리양도가 안 되지만 BW에 붙어있는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분리형으로 발행을 해서 신주인수권 증권이 발행되었다. 그러면 이 신주인수권 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러한 BW의 발행,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전환사채랑 똑같아요. 그래서 발행의 결정 어떻게 한다?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 그리고 원칙이 주주 배정이 원칙인 거고 예외적으로 법률 또는 정관 또는 총회 특별 결의가 있을 때는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BW를 발행할 때는 종류 주식과 마찬가지로 단단하게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 채권 사채 청약서에다가 적어주게 된다. 그런데 일반 사채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지만 CB와 BW의 경우에는 등기를 한다. 등기를 하는데 2단계의 등기를 한다. 발행의 등기, 행사의 등기, 발행의 등기, 행사의 등기. 그런데 일반적인 등기의 경우는 본점에는 2주, 지점에는 3주 내에 하지만 얘만큼은 발행의 등기, 행사의 등기 모두 본점에만 등기한다. 뭐 이런 것 등등 전부 다 똑같아요.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니까 보도록 하시고. 근데 이러한 BW의 양도, 이게 비분리형이냐 분리형이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비분리형의 경우에는 사채와 신주 인수권이 딱 붙어 다녀요. 자, 붙어 다니기 때문에 유가증권도 하나밖에 발행이 안 되죠. 채권 안에 두 가지 권리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채권을 넘기게 되면 두 가지 권리가 함께 동시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교부하면 사채라고 하는 본연의 권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는 신주인수권이 모두 양도가 된다. 하지만 분리형의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분리가 가능하겠죠. 분리형의 경우에는 사채를 넘기기 위해서는 뭘 넘기면 된다? 채권을 넘기면 된다. 신주인수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뭘 넘기면 된다? 신주인수권 증권을 넘기면 된다. 이와 같이 사채는 채권의 교부로,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 증권의 교부로 양도가 가능하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BW에 붙어있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 역시 분리형이냐 비분리형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 같은 말로 신주발행을 청구한다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청구서 두 통을 작성을 하겠죠. 청구서 두 통을 작성을 하고, 이게 만약에
불리형이다 라고 하면 각각의 증권이 있잖아요. 사채를 나타내는 채권, 신주인수권을 나타내는 신주인수권 증권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뭘 행사하는 거예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구서 두 통에다가 이 신주인수권 증권을 붙여가지고 회사에다가 제출을 한다. 분리형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첨부해가지고 같이 반납한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비분리형이다 라고 하면, 자, 비분리형, 그냥, 자, 이 비분리형 채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채라고 하는 원본도 들어있고 여기에 신주인수권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이 채권을 회사에 반납해버리면 안 돼요. 왜요? 사채를 나중에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반납하면 안 되고 뭐 하면 된다? 보여주면 돼요. 채권을 보여주고 제시만 하고 다시 집에 가져와야 된다. 다시 집에 가져와야지 3년 만기 회사채다 라고 했을 때 3년 후에 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리형 사채의 경우에는 이 채권을 제시하는 거지 반납하면 안 된다. 제시하는 거지 뭐 하면 안 된다? 반납하면 안 된다. 분리형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나타내는 증권이 따로 발행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반납하지만 비분리형의 경우에는 반납하면 안 된다. 보여만 주고 다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제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전환사채 CB는 사채가 주식으로 바뀐다라고 했죠. 바뀌기 때문에 바뀌어야 하면 사채가 없어지고 주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채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을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했죠. 사채의 발행가액을 전환 후에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라고 일치시킨다라고 했는데 BW의 경우에는 사채가 사라지고 주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채에 주식이 뭐로 나온다? 덤으로 나온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채의 발행가액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얘는 덤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채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을 비교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 즉, 이 주식의 발행가액은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하면 안 된다. 전환 종료 주식과 전환 사채의 경우에는 전환, 바뀌라, 얏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일치시켰어요. 일치시켰는데 BW에서는 사채와 주식이 덤으로 나오는 거다. 덤이 원본보다 더 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이 BW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 덤이 원본보다 더 크면 안 된다. 덤이 원본보다 더 크면 안 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 덤으로 튀어나오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가지고 신주를 받게 된다 라고 하면 발행가액을 납입할 텐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요 발행가액의 납입 뭘 납입하는 거예요? 주금을 납입하는 주금을.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가지고 주식을 받기 위해 주금을 납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BW를 발행받을 때는 BW는 사채죠. 사채이기 때문에 납입을 할 때 전액 또는 1회의 납입, 분할 납입이 허용이 되었지만 여기에 붙어있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서 납입을 할 때
이거는 죽음의 납입, 죽음의 납입. 죽음을 납입할 때는 전액 납입, 현실 납입, 전액 납입, 현실 납입. 그래서 현실 납입을 하게 되는데, 즉 BW를 발행받을 때에는 얘가 사채니까 이때는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주식을 받을 때 이때는 전액 납입을 해야 된다. 전액 납입, 현실 납입, 전액 납입, 현실 납입. 자, 근데 BW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다라고 하면 주금을 납입하고 덤으로 주식을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늘 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대용납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거 집중하세요. 이거 이해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니까. A 회사가 이번에 사채를 발행하였다. BW를 발행하였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BW를 인수해서 BW 사채권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 갑이 A 회사에 500만 원을 대여해 줬다. 500만 원어치 사채를 인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5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빌려주고 차용증으로 채권 증서를 줬다. 쉽게 말해서 500만 원을 빌려주고 채권 증서, 차용증을 받았다. 그러면 500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BW 사채권자는 나중에 3년 만기 회사채다라고 하면 3년 후에 500만 원 갚아라 라고 사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500만 원 갚아라 라고 사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텐데, 중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 가지고 이 갑이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하였다. 그리고 A 회사가 신주를 배정해 준다라고 하면, 이때 이 갑은 신주 인수권을 행사했으니까 이 신주에 대한 인수대금, 신주 발행가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 납입할 의무와 관련하여 갑이 돈이 많다라고 하면 이 사채는 가만히 놔두고 현실적으로 돈을 납입을 해가지고 신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갑이 현금이 모자라요. 현재 현금이 없어가지고 이 주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때 이 갑은 A 회사를 상대로 사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와 신주 발행가액 납입 의무라고 하는 의무가 둘 다 있잖아요. 권리와 의무가 둘 다 있는데 이거를 서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를 서로 퉁쳐버려서 상계하면서 나중에 내가 500만 원 달라고 안 할게, 대신에 500만 원어치 주식 줘. 이게 바로 대용납입이에요. 500만 원을 납입을 하고 500만 원어치 주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500만 원이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채권하고 내가 지금 500만 원을 납입을 해야 될 의무하고 서로 그냥 퉁치자라고 상계해버리는 거. 이거를 대용납입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대용납입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한다? 사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사라지고 대신에 신주 발행 신주를 사채 상환 청구권과 신주 발행 납입 의무를 서로 퉁쳤기 때문에 사채는 사라져요. 사채는 사라지고 대신에 신주를 받게 된다. 마치 뭐랑 똑같다? 전환사채에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가 바뀌라 얏 해가지고 주식으로 바뀌듯이 사채는 사라지고 주식은 발생을 한다.
사채는 사라지고 주식이 튀어나온다. 마치 뭐랑 똑같아진다? CB, BW, 전환사채랑 똑같아져요. 대형 납입을 하게 되면 CB와 같은 결과가 되게 된다. 현실 납입을 하게 되면 죽음을 현실 납입, 전액 납입을 하게 되면 덤으로 주식을 받는다. 그런데 현실 납입을 하는 게 아니라 대형 납입을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500만 원 채권과 상계 퉁쳐버리는 대형 납입을 하게 되면 사채는 사라지고 주식이 튀어나오는, 덤으로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 사채가 사라지고 주식을 받게 되는 전환사채랑 똑같은 결과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 납입이라고 하는 거, BW를 발행하면 무조건 대형 납입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대형 납입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야 돼요. 대형 납입이 가능하다라고 정한 경우에만 대형 납입이 가능하다. 이건 어디에서 정한다? 우리 도표로 정하겠죠. 도표로.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그래서 별표로 대형 납입의 허용 여부를 결정을 한다. 자, 그러면 대형 납입이 가능하다라고 정했으면 전부 대형 납입해요? 그게 아니에요. 대형 납입이 가능하다라고 정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여유가 많다라고 하면 현실 납입을 하는 거고, 여유가 없어가지고 나는 대형 납입을 할게. BW 사채권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대형 납입이 허용이 결정된 경우에도 현실 납입이 아니라 대형 납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지 대형 납입이 되는 거지, 언제나 대형 납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대형 납입은 대형 납입을 할 수 있다고 정했을 때 가능한데, 가능하다라고 해서 언제나 대형 납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니까 청구를 하면 대형 납입, 아니야 나 돈 많아, 현실 납입을 하면 주식이 덤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을 하는가? 주식이 원칙적으로 덤으로 튀어나오죠. 주식이 덤으로 튀어나오는데 언제 주식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우리 앞에서 김정태 씨, 국민은행장 김정태 씨 공부할 때 BW와 SO는 납입한 때, 김정태 씨가 40만 주의 국민은행 주식의 주주가 되는 시기는 납입한 때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BW와 SO는 납입한 때, 스톡옵션의 경우에 납입한 때로 하는 이유가 BW 조항을 준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BW의 경우에도 납입한 때다. 그런데 납입한 때, 즉 납입을 실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 납입을 한 경우에는 SO와 똑같게 납입한 때다. 반면에 대용 납입을 하면, 현실 납입을 한 게 아니죠. 대용 납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랑 똑같아진다? 전환사채랑 똑같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전환사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전환사채의 경우에 주식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다? 청구한 때 즉시. 그렇기 때문에 대용 납입을 하게 되면 뭐랑 똑같아진다? CB하고 똑같아진다. CB랑 똑같이 신주 발행 청구서를 제출한 때, 청구한 때 즉시, 신주 발행을 청구한 때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BW도 CB와 마찬가지로 발행의 등기뿐만 아니라 행사의 등기를 한다. 행사를 하게 되면 신주가 튀어나오고 발행 주식수가 증가한다. 자본금도 증가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2주 내에 행사의 등기를 하게 되는데, 어디에만? 본점에만 행사의 등기, 변경 등기를 한다. 근데 BW도 마찬가지로 신주가 튀어나오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발행 주식을 유보해놔야 되죠. 발행할 주식 수만큼 신주 인수권 청구 기간 내에 발행을 유보해둬야 된다. 됐죠? 그다음에 뭐 폐쇄 기간과의 관계, 이거 10이랑 똑같아요. 폐쇄 기간 중에도 신주 인수권 행사 가능하다. 하지만 덤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는 폐쇄 기간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물상대위 보시면 Y가 X은행에다가 BW를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 가지고 신주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 X은행이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도 현실납입과 대용납입을 구별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사채권자 Y가 현실납입을 해가지고 신주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물상대위 인정 안 돼요. 왜요? BW의 경우에는 신주가 덤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얘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BW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담보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덤으로 나오는 신주에 대하여 손을 뻗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신주에 대하여 질권자가 물상대위를 행정할 수가 없다. 다만 만약에 Y가 현실납입을 한 게 아니라 대용납입을 했다. 대용납입을 하면 CB랑 똑같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용납입을 하면 CB와 마찬가지로 이게 사라지고 얘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때에는 손을 뻗쳐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납입을 했는지 대용납입을 했는지에 따라서 물상대위 여부가 달라진다. 질권자의 물상대위 원칙은 안 된다. 담보 목적물인 BW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채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용납입을 했을 때에는 CB하고 마찬가지로 담보물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이 된다. 아시겠죠? 현실납입을 했느냐 대용납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법 불공정한 조치, 이거 CB랑 완전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서 사전수단으로 유지 청구 행사 가능하다. 그리고 통모 인수인의 책임도 규정이 있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다 가능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뭐가 없다? 소가 없다. 소가 직접적인 규정도 없고 준용 규정도 없다. 하지만 BW를 발행하게 되면 덤으로 주식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위법 불공정한 BW 발행은 위법한 신주 발행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 발행 무효회소를 판례가 유추 적용한다. 유추 적용해서 원상당 재절판이 신주 발행 무효회소랑 완전히 똑같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회사법 6장까지 사채와 전환사채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제7장. 우리 6장까지 2장부터 6장까지 주식회사, 오로지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열심히 공부했고, 다시 이제 우리 1장의 마인드로 돌아와서 5종의 회사 모두. 근데 이제 7장에서는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 보는데, 한명회사와 합자회사는 거의 99%를 엔젤 프린트에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조금 추리면 되는데, 먼저 복습하는 차원에서 5종의 회사의 지분을 가진 자, 사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를 하느냐 또는 등기를 하느냐. 사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느냐, 요건 쉽죠. 지분을 가진 자, 주주가 너무 많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성명을 정관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면 정관 두께가 이만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만큼은 주주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다. 정관 기재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머지 4종의 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LLC의 경우에는 사원의 성명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체 형성 절차와 관련하여 실체 형성 절차가 정관 작성, 사원 확정, 출자 이행, 기관 구성, 이렇게 4가지를 요소로 하는데, 주식회사 빼고 나머지 회사들의 경우에는 정관만 작성을 하면 뭐가 확정이 되어버린다? 사원이 확정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사원이 확정이 되면 인적 회사의 경우에는 자기 기관의 원리에 따라서 기관도 확정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실제 형성 절차 4가지 모두를 요구하는 회사는 오로지 주식회사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과연 사원의 성명을 등기를 하느냐? 이 등기는 일꾼은 등기하지만 일꾼이 아닌 자는 등기하지 않는다. 일꾼은 등기하지만 물주는 등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일꾼은 등기하지만
물주인 뿐인 자는 등기하지 않는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일꾼이자 동시에 물주예요. 물주이자 동시에 일꾼이다. 한 명 회사의 사원은 모든 사원이 자기 기관의 원리에 따라서 일꾼이 된다. 일꾼은 등기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회사의 사원은 등기를 해요. 하지만 물주에 불과한 주식회사의 주주, 유한회사의 사원, LLC의 사원은 등기하지 않는다. 대신에 누구를 등기한다? 주식회사의 일꾼인 이이사, 유한회사의 일꾼인 이이사, LLC의 일꾼인 업무집행자를 등기한다. 하나 유의할 게 합자회사.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언제나 사원의 구조가 무한, 유한, 둘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를 할 때에도 이 회사가 진짜 합자회사 맞아? 무한과 유한, 둘로 구별되어 있는 거 맞아?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무한책임사원, 일꾼은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까지도 등기를 하지만 물주인 유한책임사원, 얘는 합자회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한, 유한이 구별되어 있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본점에만큼은 유한책임사원도 등기를 해준다. 하지만 지점에는 등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가 완전 등호가 아니라 점 두 개가 붙어있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물주인 뿐인 자는 원칙적으로 등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물주 중에 그나마 본점에는 등기하는 사람이 누구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다.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LLC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무사 시험이 회계사 시험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왜냐면 회계사 시험은 회사법이 24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은 40문제를 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에 관한 문제가 회계사 시험보다 여러분 시험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노트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교과서 부분을 꼭 공부하도록 하세요. 교과서 부분, 7장 부분은 교과서를 꼭 보도록 하세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엔젤 프린트가 제일 중요하지만 엔젤 프린터와 더불어서 7장에 있는 교과서 내용, 밑줄 없는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밑줄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복습하실 때 꼭 공부를 하시고.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엔젤 프린트에서 공부를 했는데 몇 가지 이제 조금 추가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한 명 회사의 모든 사원이 원칙적으로 일꾼이다라고 했죠. 자, 일꾼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회사에 있는 4번이라고 하는 사원이 일을 수행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4번이가 일을 수행하는 게 부적당할 때 이때 다른 사원들이 법원에다가 끌고 가가지고 제 업무집행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업무집행 권한 상실 선고라고 하는데, 마치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이 인격정 이사를 법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해임을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때는 마치 주식회사에서 100분의 3짜리 주주가 이사를 법원에 끌고 가서 해임 판결을 하듯이 이러한 사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뭘 할 수 있다? 업무집행 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업무집행 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한 명 회사에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에 대하여 업무집행 권한 상실 선고를 하게 되면 이 회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집행 권한 상실 선고를 못해요.
자,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래서 업무집행사원이 한 명밖에 없다. 한 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설사 이 사람이 현저한 부적임 또는 중대한 업무위반이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다? 그 권한상실 선고를 할 수가 없다. 언제는 업무집행사원이 한 사람만 있는 경우,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권한상실 선고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권한상실 선고가 되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하든 가처분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법원에서 뭔가 의사표시, 뭔가 의견을 냈다라고 하면 제가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권한상실 선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 소재지에다가 등기를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추가하면 되는 거고, 마치 뭐랑 같다? 주식회사에서 100분의 3짜리 주주가 법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사 해임 판결을 하듯이 사원이 법원에 끌고 가가지고 권한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권한상실 선고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합자회사. 자,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한명회사와 마찬가지로 뭔가 직무를 수행하는 게 부적임하다, 부적당하다라고 하면 권한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권한상실 선고보다 더 심한 거 제명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권한상실 선고를 청구하게 되면 사원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일만 못하는 거예요. 업무집행 권한만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명을 하게 되면 아예 사원 지위 자체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합자회사에 무한책임사원이 1명, 유한책임사원도 1명, 이렇게 각각 1명씩만 있어요. 1명씩만 있을 때는 아무리 어떠한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명을 시키면 안 돼요. 왜요? 만약에 1명씩만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제명시켜버리면 어떻게 된다? 합자회사 구조가 깨져버린다. 그죠? 무한과 유한 각 1명만으로 된 합자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한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을 뭐 할 수 없다? 제명할 수는 없다. 각각 1명씩 있는데 한쪽이 다른 쪽을 제명시켜버리면 합자회사 구조가 깨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1명이 있을 때는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제명하는 게 안 된다. 마치 뭐랑 유사해요? 한명 회사에서 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1명만 있을 때는 권한상실 선고를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취지와 유사하죠. 업무집행사원이 1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업무를 집행을 상실시켜버리면, 업무 권한을 상실시켜버리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명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적임, 임무위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권한상실 선고를 하지 못한다. 같은 취지에서 무한과 유한이 각각 1명밖에 없다라고 하면 한쪽이 다른 쪽을 제명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 합자회사에서 유한과 무한, 무한과 유한 이렇게 두 가지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무한책임사원이 일꾼이고 유한책임사원은 물주에 불과하다. 물주에 불과한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뭐와 뭐가 없다? 내부적인 업무집행권, 외부적인 대표권이 없다. 대신에 뭘 줬다? 감시권을 줬다. 감시권, 서류 좀 보여달라. 감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감시권 아무 때나 서류 보여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영업연도 말에만 가능하죠.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한책임사원은 내부적인 업무집행권, 외부적인 대표권이 없다. 그런데 업무집행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무규정이다 보니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지만
대표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강행 규정이어서 정관으로도 절대 달리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유한 책임사원에게는 대표권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A 합자회사에 무한 책임사원 1번이 2번이와 무한 책임사원 1번이 2번이와 유한 책임사원 3번이 4번이 총 4명의 사원이 있는 합자회사에서 누구를? 3번이 유한 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선임 등기를 했대요. 언제? 5월 1일 날 대표사원 3번이라고 선임 등기를 하였다. 이거 돼요? 안 되죠. 유한 책임사원에게는 대표권을 부여하지 못한다. 대표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강행 규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는 효력이 없어요. 이때에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나중에 뭘 했다? 이 3번 일을 유한 책임사원에서 무한 책임사원으로 6월 1일 날 바꿨대요. 6월 1일 날 3번 일을 무한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제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무한 책임사원으로 변경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변경 등기를 한 6월 1일부터는 이때에는 대표권이 발생하게 된다. 유한 책임사원인 단계에서는 대표권 없어요. 그렇겠죠? 이거를 바꾸게 되면 그때는 대표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합자회사에 대해서 봤고 유한회사부터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